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선인들의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두 가지 감정이 충돌될 수밖에 없죠. 조선 총독부는 그 전의 조선 정부와는 완전히 구별되죠. 조선 정부와 비교하면 조선 총독부는 혁명 정부죠. 사실은 조선인들에게 이룬 타국의 정부니까 기분 나빠서 그렇지. 왜 그런가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엄청난 계획을 했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면제시키고, 그전에는 그래요, 세금으로 굉장히 심한 수탈을 했는데 그런 게 사라지죠. 그리고 상공업을 육성하고 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반도를 아시아에서 두 번째 가는 산업국가로 키워냈죠.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감정이 생기더라. 한 가지는 열등감, 또 하고 싶은 차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감정. 또 한 가지는 뭔가요? 그 혁명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혁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조선인들에게 이롭다.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잘 표현된 시가 그래요, 서정주 시인 거예요. 그 서정주 시는 친일파라고 비난을 받지만, 그런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갖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을 선택하건 개인적인 삶을 선택하건 거기에 뭐 우열은 없다. 둘 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뭐 그 선택에 어떤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가요? 서정주 시인은 훌륭한 시인이죠. 시를 잘 쓰죠. 그게 좋은 시가 뭔가요? 자기 진심을 쓰는 거죠. 거짓을 위선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쓸 때 좋은 표현을 써야 되고. 그 사화상 이런 시는 좋은 시라는 거예요. 자기 두 가지 감정, 충돌한 두 감정을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좋은 시라는 거예요. 3년을 해석 안 했는데 1년 2년을 풀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은 조선, 2년은 식민지 시대, 1년은 조선 시대. 그럼 3년은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 그럼 이건 뭔가요? 어느 시대인가요? 일본이 잘 나가는 시대인 거죠. 영토도 넓어지고 그런 시기가 있죠.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요. 해는 근데 어디에 있나요? 일본 국기에 있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부상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부상한 시기에 대한 것이 이제 마지막 3년이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때 나는 이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 두 가지 감정의 충돌 때문에. 자연히 풀이가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좋은 시예요. 좋은 시인이죠. 기교를 부리고 뭐 의로운 척하고 그런 게 좋은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교도 좋아야 되겠지만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진심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시가 감동을 주는 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육 문제까지 살펴봤죠. 교육 문제부터 살펴봐야 되죠.
조선 총독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서 또 이제 3차 인류혁명 세력을 키워냈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총독부 총독들을 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죠.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정치 문제도 좀 봐야 되잖아요.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살해됐는데 총독으로 부임한 이들은 민간인 출신 개방개혁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파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방개혁은 했지만. 그래요. 그러면 총독 출신과 여러 명의 총독들이 수립하고 집행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럼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요. 출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육군대장. 민간인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게 사실은 본인이 희생을 했으니까 나서서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독립운동가를 존중할 수 있지만 일종의 좀 기준이 위배되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실은 기준일을 어기면 파장이 크다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민간인이 있을 때 실력을 키우기 쉽나요? 독립에 대한. 아니면 이런 육군 대장들이 다 총독이잖아요. 해군대장 한 명 있고. 어느 곳에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가 쉬울까요?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 당연히 민간인 아래에서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큰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무당 통치가 전개되죠. 차별도 심하고. 이후로는 이제 점점 차별이 없어지고 민족 말살 정치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건 뭔가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일본인이 되라. 이 말은 이제 식민지 통치를 끝내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제 너희 그냥 일본인 해라. 제가 이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1922년 이후에는 근데 식민지 정책을 잘못 쓴 거죠. 좀 잘못 쓴 건데 차별은 점차 완화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차별이 있고 점점 완화되더라. 그러면서 일본인으로 만들려 하더라.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모두 군인 출신이다. 민간인 출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결과이다. 그렇죠. 기왕이면 개혁 개방에 어차피 할 건데 다 했잖아요. 실제로 받고 혁명적인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기왕이면 군인보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 전문가 출신 민간인이 하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군인이 들어오면 특히 정치 활동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군인들은 군인 동원하잖아요. 이제 겁나지는 거죠. 그래요. 현 시대 한국인들은 한국이 수립된 뒤에야 군사정부를 처음 겪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가요? 군사정부를 처음 겪는 거냐는 거예요. 실상 일본의 식민지 기간 내내 35년 동안 군사정부를 겪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35년 동안 여기 민간이 어디 있나요? 하나도 없지. 대부분 다 육군대장 출신이지. 다 군사정부지. 35년 내내.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처음으로 군사정부를 겪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마주 많지도 않죠. 1960년에 한 30살만 돼도 군사정부를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구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래요. 현 시대 관점에서 또 군사정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정부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총선이건 대선이건 다 이겼잖아요. 군사정부가 선거에서 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도 했고 총선에서도 다수당은 못했지만 제1당이었잖아요.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35년간 군사정부를 겪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살펴봤지만 어땠나요? 좀 겁나죠, 군인들이 통치를 하니까. 겁나긴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개혁. 수탈도 싹 사라지고 산업도 크게 일으켰고. 이 말은 해방 직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군사정부에 익숙하다는 말이며 군사정부를 기억하고 있다. 군사정부가 쿠데타 일으켜서 통치한다 해서 막 놀라고 크게 저항하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잘하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만일 민간정부가 정치를 못하면 당시 국민들은 자연히 군사정부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개혁을 했고 조선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혁명 수준으로 개혁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산업도 크게 일으켰잖아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 가는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한국 역사가들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죠. 군사정부가 처음 생긴 게 아니었다. 1960년대. 그건 두 번째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공직자를 시험을 통해 뽑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뽑았냐? 공직자를 시험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고등문관 시험은 총독부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뽑는 시험이었다. 대부분 일본인들이 합격했지만 조선인들 중에도 합격한 이들이 있었다. 그래요. 공정하게 뽑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조선인들은 가난하고 이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부유한이들은 교육을 시켰겠죠. 형식적으로는 시험으로 뽑았기 때문에 차별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과 합격자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는데 홍정욱은 1914년에 합격했고 한경만은 1916년에 합격했다. 합격한 이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보통 문관 시험은 하급 행정 실무자를 뽑는 시험이었다. 고등 문관 시험에 비해 합격하기 쉬웠지만 합격자 대부분이 서기나 통역사 등 낮은 직급에 배치되었다. 총독부의 하급 관리 중 조선인은 20에서 30%에 이른다. 나머지 일본인이겠죠. 특별히 뭐 조선인이라 해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 합격하면 뽑았다는 말이죠. 이 정도면 공정한 거죠. 물론 뭐 이것저것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해서 가난해서 공부 안 시켰다. 그래서 그걸 차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대에. 한국인들은 아예 안 뽑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시험 쳐서 합격하면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인들은 꼭 말을 붙이려 하겠죠. 현 시대 한국인들은 일본어로 시험 쳤기 때문에 차별했다고 말하지만 총독부는 일본 정부의 일부이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임용 시험을 칠 때 일본어로 시험 문제를 내는 일은 당연하다. 한국 정부가 공무원 임용 시험을 칠 때 한국어로 문제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총독이 일본어를 쓰는데 그렇죠. 총독과 고위 간부가 일본어를 쓰잖아요. 총독과 간부들이
일본어를 쓰는데 일본어를 못하는 조선인은 어디에 가서 먹겠나? 일본어를 못해요. 왜 뽑겠어요? 그 일본어로 시험 치는 건 당연하지. 그걸로 차별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총독과 간부가 그 시험을 한국어로 내고 총독과 간부가 한국어를 또 별도로 공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나라가 모국어로 시험을 치지. 그래요. 그럴 일은 없는 거죠. 한국이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뽑으면 정부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지. 1910년과 19년 사이에 조선인들이 항쟁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래요. 실력 양성 이런 건 발견되는데 항쟁은 없더라. 폭동을 일으키거나 내전을 일으키거나 소규모라도.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할 때도 항쟁은 전혀 없었다. 그렇죠.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얘기죠. 1911년 105인 사건을 계기로 시민회를 해산시킨 일이 있었다. 이거는 뭐 항쟁이라기보다는 적발해서 해산시킨 거죠. 어렵다 했잖아요. 군인이 들어오면. 뭐 실력 양성 이런 것도 용인 잘 안 하겠죠, 군인들은. 군인을 임명했는데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큰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군인을 파견했는데 쟤는 엉터리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군인을 동원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책임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1912년 대한제국 부활을 위해 임병찬은 군사 조직인 대한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다가 대한제국 부활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는 이들이 있더라. 1914년에 체포되었다. 전직 유생과 관리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조직에서 무기나 군대를 유지할 정도의 자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런가 결성되는 단계에서 적발되었거나 아니면 결성했는데 참여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조직이 잘 안 된 것으로 보면 된다. 1915년에 박산진, 김자진 등은 공화정을 목표로 하는 비밀 결사단체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다. 대한광복회는 무장투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했다. 그렇죠. 목표로 했다.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박상진과 김자진은 3차 인류혁명 세력에 속하죠. 공화정을 추구했으니까. 현 시대의 국가와 다르지 않죠. 대한광복회는 총독부에 발각되었고 김자진과 박상진은 체포되었다. 박상진은 1921년 8월 11일 대구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준비 단계에서 체포되었으니 기준 이하에 입각해 독립운동가로 될 수 있다. 뭐 준비하고 양성하자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일 외에 한반도 내에서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기준 이를 어기면 안 된다고. 그건 독립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독립운동을 방해한 거라고. 얼마든지 실력을 양성할 수 있었는데 정민내전 일으켜서 또 암살하고 이래서 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 1, 2는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1910년에서 1919년 사이에 조선인들의 실력 양성 운동은 국내와 국외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시기 운동은 독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일본에 항쟁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무장투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군사교육기관을 세웠다. 1911년 삼원부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 이시영 등 신민회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무관을 양성했으며 10년 동안 3,5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일본의 항쟁을 선택했으니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
한 명 한 명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하여간 이때의 활동은 기준 이해에 부합하니 그들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신혼무학교로 설립한 이회영은 1920년대 공산주의 일종의 아나키즘을 선택하고 아나키즘을 실현하려 했다.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봤죠. 궁금하면 보면 되죠. 뭐라 했나요? 공산주의 일종이라 했죠. 이회영이 선택한 아나키즘은 정부와 국가를 소멸시키는 견해이다. 정부와 국가를 소멸시키기 위한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1920년대에 선택했으니까 그 전의 활동은 독립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20년대 이후는 뭔가요?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회영은 1923년부터 의열단장, 공산주의자인 김원봉의 고문 역할을 맡는 등 의열단을 지원했다. 김원봉은 공산주의자잖아요. 앞에 살펴봤잖아요.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이잖아요. 이회영은 이동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3.16 혁명 세력에 속해서나 배신한 이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이동희도 취소했으니까 이회영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죠. 결과적으로 1920년 이후 이회영의 활동은 일본에 항쟁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를 소멸시키기 위한 공산주의 활동을 따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 김원봉과 아나키즘을 주장하는 김원봉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둘 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시영은 형인 이회영의 아나키즘을 지지했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부통령을 지냈다. 따라서 이회영은 형을 존중했지만 아나키즘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회영은 독립운동가로 인정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구별해서 봐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개인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독립운동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우열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한국인들은 그런 인식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죠. 그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6.25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죠.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국가를 위해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국민 세금을 쓰는데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그걸 포상을 하면 특별한 신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한 거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기여했냐 안 했냐, 한국을 위한 활동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회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공산주의 활동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는데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고 명예를 보장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들이 모여 사는 한인촌을 건설했다. 이들은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며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 독립운동 자금이라 하면 안 되죠. 아나키즘 운동을 일종의 공산주의 운동이죠.
아나키즘 운동은 일종의 공산주의 운동이죠. 독립운동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주로 외교활동과 자금 모금에 집중했다.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이 1910년에 설립한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단결하며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참여한 이들은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번 돈을 모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 이 자금은 만주와 국내 독립운동 단체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기준이 이에 합당하니 독립운동으로 인정된다. 그렇죠. 실제로 한국의 독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외교 활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 독립운동화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은 또 오히려 어디와 가깝나요? 실제로 김원봉은 북한 정부에 참여했고 북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보상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회영 이런 사람은. 그래요. 이 시기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 공산주의자들은 1918년 공산주의 활동도 봐야 되겠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도 있었다. (1918년) 이동희는 박진순과 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중심으로 1918년 러시아 하바로스크에서 볼셰비키의 지원을 받아 한인사회당을 설립했다. 박진순과 김 알렉산드리아는 처음부터 1917년부터 볼셰비키에 가입하여 볼셰비키의 지시를 따르며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이들이다. 이동희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박진순과 김 알렉산드리아는 1917년에 볼셰비키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하죠. 그 당시에 공산주의 활동은 뭐라 했나요? 앞에서 다 살펴봤죠. 분파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했죠. 소련 연방에 포함시키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독립운동이냐는 거예요. 소련 연방의 한반도를 편입시키는 게 독립운동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 박진선은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고 김 알렉산드리아는 2009년에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라 이러잖아요.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를 소연방에 편입시키는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것이지 한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함부로 포상하고 신분 보장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국 타락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